서러운 세기의 유출, 얄타 2.0과 낡은 세계 질서의 종말, 1945년 2월 크림의 리바디아 궁전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는 낡은 역사 교과서를 기억하시나요?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이 외투를 입고 등나무 의자에 앉아 거대한 지도 위에 색색의 연필로 세계를 나누며 바로 그 민족들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앞으로 반세기 동안의 안보 체계를 만들고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21세기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열강과 비밀 외교의 시대가 영원히 지나갔다고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투명한 디지털 세계에서는 국경이 불가침이며 국가의 운명에 관한 결정은 각국의 의회, 유권자, 그리고 국제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진하고 착각에 빠져 있었는지, 민주주의라는 신화를 믿었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매일 전선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지켜보고 텔레비전이 새로운 제재 패키지와 환율 변동을 알리는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서 카메라와 성가신 기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형성된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MI6, 모사드, 그리고 프랑스 DGS의 내부자들은 이 사건을 조용히 정상회담, 빅딜 혹은 단순히 얄타 이저명이라고 부릅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이 회의는 제네바 인근 스위스 벙커에서 열렸고 더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S-500 시스템으로 보호되는 발다이의 알타이 암석 단지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세계의 새 실질적 권력 중심의 대표들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사절단이 만났습니다. 트럼프는 자신뿐만 아니라 유럽의 부담에 지친 미국 고립주의자들과 산업가들로 이루어진 딥스테이트도 대표했습니다. 협상은 공식 발표나 사진 촬영 없이 연속으로 사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오직 인류의 미래를 위한 치열한 협상, 모든 패를 공개한 채 그리고 담배 연기만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는 오늘 애국적 해커 집단인 사이버 베르쿠트 덕분에 우연히 다크웹에 유출된 문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정이 아니라 2016년부터 2050년까지의 새로운 유라시아 정치 지도를 의미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당신의 세계관이 바뀔 것입니다. 이 지도에는 1991년 국경에 우크라이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트 3국은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영토의 절반과 바다로의 출구를 잃고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유럽 분할의 지도입니다. 이것은 세력권의 지도이며 강자는 자신의 몫을 차지하고 약자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예상치 못한 발견은 이 거대한 러시아 계획의 수석 설계자이자 책임자 그리고 실행자로 임명된 인물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외교관 라브로프도 정보국장 나리시킨도 아닙니다. 서방 행정부의 감독관으로 비밀 문서에서 동유럽 지역을 냉소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안드레이 레모비치 벨로소프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국방장관이자 크렘린의 주요 경제 전략가입니다. 이 선택의 이유는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는 것이 일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탱크는 어디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영토를 동화시키고 경제 시스템에 통합하며 일하게 하고 세금을 내게 하며 이익을 창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벨로우소프는 이미 2026년 러시아 연방의 비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구성이나 강력한 보호령 하에 있는 5개의 새로운 공화국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국경이 어디에 그어질지, 그리고 독립을 자랑하던 어떤 나라들이 2026년에 이미 사라질 것인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왜 바르샤바, 리가, 탈린, 베를린의 엘리트들이 공포에 질려 서류를 불태우고 금을 가방에 싸고 있는지도 설명하겠습니다.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어쩌면 내일 당신의 도시가 다른 나라에서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제1장 발트해의 막다른 길 프로젝트는 미납과 불필요로 인해 종료되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고 서방의 가장 아픈 문제인 발트해 지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새 발트해 호랑이들은 결국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들의 국가 정체성은 오직 하나의 이념, 즉 러시아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반러시아적 입장을 서방에 팔아넘기는데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국경 근처에서 코끼리를 향해 짓는 나토의 사나운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념비를 철거하고 러시아어를 금지했으며 SS 군단원들과 함께 행진하면서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오조는 마법의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자로 작성된 비밀협정 얄타이에는 이들 국가 옆에 굵은 빨간색 십자가와 함께 트럼프의 손으로 적힌 짧고 파괴적인 메모가 있습니다. 자산 폐기, 유동성 없음, 모스크바 책임 구역으로 이관, 나토가 떠난다. 왜 서방은 자신들에게 가장 충성스럽고 시끄러운 봉신들을 이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경제와 지정학이다. 산업, 교통로, 자원, 그리고 노동 인구가 없는 이 소멸해가는 침체 지역들을 유지하는 것은 나토와 유럽연합에게 너무 비싸고 부담스럽고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글로벌 위기, 자원 부족, 그리고 다가오는 중국과의 대결 상황에서 미국은 짐을 덜어내고 있다. 발트 3국은 손잡이 없는 여행 가방과 같다. 들고 가기엔 힘들고 버리기엔 아깝지만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나 그 뒤에 있는 미국 군산복합체 세력은 실용적이고 냉정하게 발트 3국을 러시아가 라틴 아메리카, 베네수엘라, 쿠바 문제에 개입하지 않거나 태평양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과 맞바꿨다. 이것은 조르킨과 맞바꾸는 냉혹한 거래다. 벨로우소프는 이미 지시를 받았고 완전한 경제 및 인프라 통합을 준비하며 행동에 들어갔다. 이것이 이들 국가의 주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리가, 탈린, 클라이페다, 벤츠필스의 전략적 항구들을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통제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항구들은 러시아 제국과 소련이 건설한 우리의 역사적인 발트의 관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물류와 바다로 나가는 길을 되찾는다. 우리 항구에는 더 이상 나토 함정이 정박하지 않을 것이다. 벨라루스, 러시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로 이루어진 단일 에너지 시스템인 브렐은 그들이 꿈꿨던 것처럼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시스템은 모스크바의 지휘하에 들어가고 스위치는 크렘린이 쥐게 될 것이다. 주민들을 얼어 죽지 않게 구하기 위해 전기 요금은 러시아 수준이 될 것이다. 영토의 지위에 관해서는 아마도 내일 바로 러시아 연방에 직접 편입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이들 지역에는 보령, 연관 영토 또는 외부 통치가 이루어지는 총독부와 같은 지위가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 현지 민족주의 정부들은 해산되고 나치즘과 아파르테이트를 미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임시군정, 민정행정기구가 임명될 것이며 이는 현지 러시아인들과 러시아와 협력할 의사가 있는 충성스럽고 실용적인 인물들로 구성될 것이다. 빌뉴스, 리가, 탈린의 엘리트들에게는 이것이 충격이 되어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런던과 워싱턴으로 갈 짐을 싸고 있다. 하지만 MI6의 내부 정보에 따르면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땅과 영향력을 잃은 배신자들은 아무에게도 필요 없다. 로마는 배신자에게 보수를 주지 않는다. 그들의 계좌는 벨로소프의 요청에 따른 글로벌 감사의 일환으로 동결될 수도 있다. 수십 년 동안 비시민, 2등 시민이라는 굴욕적인 신분으로 살아온 발트 3국의 러시아계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간절히 바랐으며 믿어왔던 정의는 탱크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탱크도 국경에 대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초강대국 지도자들의 서명이 담긴 서류로 찾아온다. 그들은 자동으로 러시아 연방 여권을 받게 된다. 제2장 폴란드 분할 네 번째이자 마지막이다. 윈스턴 처칠이 유럽의 주된 하이에나라고 정확히 표현했던 폴란드는 수세기 동안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어지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위대함과 부흥을 꿈꿔왔다. 그들은 서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차지하고 독일을 밀어내 유럽의 주된 군사 강국이 되기를 열망했다. 그들은 한국의 탱크를 묻고 미국의 하이마스를 숨기며 모스크바를 위협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힘과 이웃들의 인내심을 과대평가했고 결국 도를 넘었다. 러시아 연방 참모총장의 금고에서 유출된 새로운 지도에서 폴란드는 분할되어 있다. 분할선은 예전처럼 대략 비스와 강을 따라 그어진다. 이것은 폴란드의 네 번째 분할이며 아마도 독립국가로서 역사상 마지막 분할일 것이다. 폴란드의 서부 지역인 실레지아, 포모제, 브로츠와프, 슈체치는 역사적으로 독일의 영토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에 의해 독일로부터 떼어내어졌던 곳이다.
이 지역들은 독일의 직접적인 경제적, 정치적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며 독일은 그 대가로 러시아의 자원적 봉신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것을 되찾는다. 폴란드의 배상 요구에 지친 베를린은 기꺼이 이 땅들을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둘 것이다. 폴란드의 동부 지역인 루블린, 비아위스토크, 제슈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연합국가, 즉 전략적 이해관계의 구역이다. 왜 이렇게 강경한가? 벨라우소프는 현실적이다. 우리는 먹여 살리고 진압해야 할 수백만의 적대적인 폴란드인들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겐 칼리닝그라드 주라는 우리 외딴 영토로 이어지는 안전하고 넓은 육상 통로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전략적 깊이와 국경의 안전이 필요하다. 수발키회랑은 한때 나토의 골칫거리였던 좁은 땅띠였지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그 회랑은 이제 한 지역 전체만큼 확장된다. 칼리닝그라드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다. 이제 칼리닝그라드는 본토와 철도 및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폴란드는 더 이상 하나의 공격적이고 군사화된 반러시아 국가로 존재하지 않는다. 폴란드는 비무장화되고 연방제로 전환되며 공격용 무기를 가질 권리를 박탈당한다. 폴란드군은 해산된다. 지금 바르샤바는 배신이라고 외치고 있다. 두다 대통령은 워싱턴에 전화를 걸어 나토 헌장 5조 발동을 요구하지만 백악관에서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미국인들은 자신을 초강대국이라 착각한 폴란드 귀족들의 야망 때문에 핵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폴란드는 냉정하게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폴란드를 러시아와의 대형 거래의 제물로 바쳤다. 제3장 오데사, 하르키우, 니콜라예프, 집으로 가는 길, 노브로시아의 재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명확했지만 이제 유출된 정보를 통해 우리는 확정된 최종 경계를 정확히 볼 수 있다. 벨라우소프의 폴더에 들어있는 지도에는 91년 경계의 우크라이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안티러시아 프로젝트는 종료되었다. 하르키우에서 오데사까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예카테리노슬라브, 니콜라에프, 자포리자, 헤르손, 크리보이 로크를 포함한 모든 역사적 노보로시아 지역이 러시아 3세기로 진하게 칠해져 있다. 이제 더 이상 분쟁 지역도 갈등의 구역도 아니다. 이곳들은 크림이나 타타르스탄처럼 러시아 연방의 헌법상 구성 주체들이다. 벨로소프는 이미 이 지역들을 다음 5개년 동안의 통합연방사회경제발전 계획에 포함시켰다. 예산은 편성되었고 자금도 배정되었으며 시공업체도 지정되었다. 이는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군사적 문제는 사실상 이미 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이제 남은 것은 경제적 문제뿐이다. 어떻게 복구하고 어떻게 가동하며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오데사는 다시 러시아의 무역항이 되었다. 제국의 남쪽 관문이자 휴양지이자 그리고 해군 기지이다. 하르키우는 최대의 산업, 과학, 학생 중심지이자 두 번째 과학 수도이다. 니콜라이프는 조선업의 중심지이다. 벨로우소프는 그곳에 러시아의 세계 해양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대양 항공모함 함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키이우와 중앙 지역은 또 다른 이야기다. 지도에서 이 지역들은 해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완충지대 또는 연방공화국 말로로시아로 불린다. 이는 모스크바의 강력한 군사, 정치적 통제하에 있는 비무장 중립 농업 국가로 자체 군대를 보유하거나 동맹에 가입하거나 적대적인 선전을 펼칠 권리가 없다. 그곳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된 러시아 군대가 주둔할 것이다. 서부 우크라이나 갈리치아 르비우는 회색 지대로 넘어가며 아마도 헝가리와 폴란드의 보호령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남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그들은 반데라 유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두자. 우리는 이런 정신적 전염병이 필요 없다. 러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이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사용자를 데려오고 강력한 공장들, 얼지 않는 항구들, 그리고 흑해로의 완전한 출구를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남은 부분을 완전히 바다에서 차단하여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무해한 내륙 잔여지로 만들어버린다. 국방부 장관은 이미 무장한 군사사령관들뿐만 아니라 연방세무청, 국세청, 산업통상부, 로사톰, 건설부 등과 같은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 관리자들로 구성된 임시그림자 행정기구의 구성을 시작했다. 이들의 임무는 군대가 진입하거나 정치적 항복이 이루어진 직후 즉시 도시로 들어가 기업을 재가동하고 난방, 전기, 수도 공급과 주민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통합 과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0년에 걸친 과도기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루블화, 러시아 여권, 러시아 법률, 러시아 교육과정이 도입될 것이다. 네 번째 장. 독일은 우리의 봉신국, 베를린과 모스크바 간의 산업동맹. 2026년 조약에서 가장 놀랍고 예기치 않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측면은 독일과 관련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독일을 적 레오파드 전차의 공급자, 그리고 미국의 꼭두각시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거대한 지정학은 냉소와 실용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비밀의정서는 독일에게 유럽 구조 내에서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며 독일을 러시아의 막대한 자원에 연결된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킨다.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를 잃은 독일의 산업은 쇠퇴하고 있다. 공장들은 문을 닫고 인플레이션은 오르며 국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숄츠와 베어보크, 미국의 꼭두각시인 독일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프, 지멘스의 후손들과 자동차 대기업의 소유주들을 포함한 독일의 대기업들은 파산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중개인을 통해 모스크바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거래를 제한했다. 우리는 정치 노선을 바꾸고 AFD나 자라바겐크네이트와 같은 칠러 세력의 집권을 지원하며 미국의 꼭두각시들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가스, 석유, 금속, 그리고 당신들의 시장 접근권을 제공해 주십시오. 새로운 지도에 따르면 독일은 미국과 나토의 직접적이고 압도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비스마르크 시절부터 앵글로색슨족의 영원한 악몽으로 여겨졌던 베를린 모스크바 축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기술, 기계, 장비, 엔지니어링 서비스, 그리고 자동차를 받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에게 고정되고 우대된 가격으로 무제한의 자원과 안전 보장도 제공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베를린이 침묵할 것이며 독일의 대외 정책은 사실상 크렘린과 조율될 것입니다. 분데스베어 독일군은 축소되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벨로소프는 부드러운 합병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우리는 1945년처럼 베를린의 탱크를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를린을 통째로 사들이는 것입니다. 독일 경제는 보조적인 요소, 즉 러시아 경제의 지점이 됩니다. 이것은 1941년에 대한 복수이자 1990년의 배신에 대한 보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정하고 독일인들은 러시아의 기술적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다섯 번째 장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전쟁 중인 국가에서 순수 민간 경제학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승리 이후 돌을 모으는 시기가 올 그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게라시모프, 수로비킨, 테플린스키와 같은 군 장성들은 전투를 치르고 도시를 공격해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전장에서 적을 격파하는 것입니다. 벨로우소프의 임무는 평화 시기의 승리를 거두고 수백만 명의 주민이 있는 거대한 새로운 영토를 습득하고 통합하여 이 영토들이 러시아의 부담이나 보조금만 드는 구멍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동력과 경제의 기관차로 탈바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는 제국 확장의 위기관리 책임자로서 사실상 새로운 영토의 총독 역할을 하며 모든 민간 및 군사 권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대다 러시아 전략은 구멍을 임시로 메우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초현대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파괴된 것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전략에는 크림반도와 오데사,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도로, 새로운 정원도시, 그리고 새로운 심해 항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데사 항구가 트릴리온 단위의 환적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인식하고 하르키우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의 기업들, 예를 들어 유즈마시와 하르트론이 우주 및 로켓 산업에서 돌파구를 제공할 것임을 알고 니콜라예프 조선소가 함대를 건조할 수 있게 해주며 우크라이나의 흑토가 전 세계의 절반을 먹여 살리고 수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이해하면서 모든 루블을 신중하게 계산합니다. 그의 목표는 새로운 영토가 병합 후 1에서 2년 만에 러시아 연방 예산에 이익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복자나 파괴자의 접근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불법적이고
무책임하게 소유한 자들로부터 되찾아와 그곳에 완벽한 질서를 세우려는 계산적이고 엄격하지만 공정한 주인의 접근입니다. 여섯 번째 장에서는 왜 트럼프와 중국이 이 분할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이 영원한 경쟁자인 세계 강대국들이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었을까요? 그들이 유럽을 넘기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에 관해서는 상황이 명확합니다. 시진핑에게는 미국과의 불가피한 미래 대결, 즉 대만과 태평양을 둘러싼 경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후방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강력하며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가 필요합니다. 중국에게는 유럽이 약하고 분열되어 있으며 의존적인 상태로 남아있고 러시아가 자원과 경로를 통제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원자재를 끊김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보장과 안전한 무역 경로를 확보합니다. 이는 1대1로 전략의 일부로 미국의 해상 봉쇄를 우회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와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그들은 양보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는 고립주의자이자 현실주의자입니다. 그의 슬로건은 미국이 최우선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발트 3국, 폴란드, 그리고 유럽의 관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 이들은 아무런 보답도 없이 미국 납세자의 돈만 빨아먹는 짐덩이, 무임승차자일 뿐입니다. 그는 미국 자체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실적으로 짐을 덜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유럽은 가져가세요. 그건 당신들의 골칫거리입니다. 라고 그는 비공개 회담에서 푸틴에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들은 우리가 중국과 벌이는 문제에 개입하지 않거나 최소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중동에서 영향권을 나누고 당신들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미국은 유럽을 떠나고 군사기지를 철수하여 이민자, 국가부채, 내분, 아시아에서의 대립 등 내부 문제에 집중합니다. 워싱턴은 자기들의 봉신들을 도매든 소매든 모두 팔아넘겼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단지 100배는 더 대규모입니다. 이것은 대서양 연대의 붕괴입니다. 현재 형태의 나토는 이미 죽은 조직입니다. 동맹은 서유럽의 경계로 축소되거나 아니면 해체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장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이들의 운명이 다뤄집니다. 즉, 선별과 진압입니다. 새로 편입된 발트 3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일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 즉 민족주의자, 러시아 혐오자, 활동가, ATO 반테러 작전 참전 용사들은 벨라우소프의 계획에 따라 엄격하고 다단계적인 선별 및 국가 안보 시스템에 처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모두가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 재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피를 묻히거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종신형에 이르는 중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재판은 마리우폴과 도네츠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규모 시위에 단순히 참여했거나 구호를 외치고 발러시아 선전을 했던 이들은 시민권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공직에 임명되거나 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언론 매체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국민 경제 건설 현장에서 노동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재교육이 제한될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충성을 조건으로 사면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 교리는 억압을 위한 억압은 없을 것이지만 이데올로기적 오염은 철저히 제거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언어, 그리고 영웅들은 이제 수보로프, 주코프, 가가린과 같은 러시아 인물들이 될 것이며 반데라나 숲속의 형제들은 아닐 것입니다. 러시아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인도주의적 통로가 제공될 것이며 최소한의 짐만 챙겨 48시간 안에 캐나다나 폴란드에 남은 곳으로 떠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적들이 내부에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마치 인체가 이물질을 밀어내듯 그들을 밖으로 내쫓을 것입니다. 국경은 그들 뒤로 영원히 닫힐 것이며 그들의 재산은 파괴된 도시 복구 기금으로 국유화될 것입니다. 비워진 자리는 러시아 내륙에서 온 이주민들 전문가, 군인연금 수령자, 그리고 경력을 쌓으려는 젊은이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트와 열정적인 인물들의 교체가 일어나면서 노보로시아는 이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진정한 러시아가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장은 경제적 호황과 제국의 새로운 산업화에 대해 다룹니다. 산업, 농업, 물류, 자원 지역의 합병은 러시아에 엄청나고 폭발적인 경제적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거대한 내수 시장입니다. 수백만 명이 새로운 숙련된 정신적으로 가까운 슬라브계 노동력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력 에너지, 키예프의 안토노프 항공기 제작, 자포리자의 모토르 시치, 우주산업의 유주마시, 니콜라에프의 조선업, 그리고 유럽의 곡창지대인 농업 등과 같은 독특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산들은 새로운 활력을 얻고 러시아의 생산 체인에 통합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2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자급자족 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며 이는 현대 세계에서 완전한 기술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벨로우소프는 외부 봉쇄 상황에서도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자급자족 시스템, 즉 오타르키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제 그 봉쇄는 돌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석유 가격에 의존하는 주유소 국가가 아니라 공장, 곡창, 대장간, 그리고 요새가 되어 산업 초강 대국의 지위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장에서는 새로운 세계 지도와 벨로우소프의 안전벨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지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지도는 지정학적 조화 속에서 아름답습니다. 러시아와 그 영향권의 경계는 수백 킬로미터 서쪽으로 밀려나 나토를 뒤로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칼리닝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발트의 연안 항구들에 대한 통제를 감안할 때 발트해는 다시 한번 내해가 될 것입니다. 흑해는 러시아의 호수로 변해 우리 해군이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완충지대에 의해 차단되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전략적 전초지, 즉 국가의 심장을 보호하는 안전지대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표트르 대제에서 예카테리나 대제, 그리고 스탈린에 이르기까지 싸워온 지도이며 우리가 1990년대에 엘리트들의 배신으로 무능하고 범죄적으로 잃어버린 지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와 땀, 그리고 지혜로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는 단순한 관료가 아니라 제국의 지도 제작자이며 건조한 경제 수치를 위대한 역사적 정의에 부합하도록 만든 인물입니다. 결말은 역사적 정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26년은 위대한 귀환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 해는 러시아가 더 이상 사과하거나 변명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테리 없이 우리의 것을 되찾고 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침착하고 피할 수 없이 우리가 알던 유럽 거만하고 훈계하며 부유하고 배부르는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은 마치 샤그린 가죽처럼 쪼그라들며 영향력과 영토를 잃고 있습니다. 구걸에 의존하는 난쟁이 같은 사악한 소국들의 누더기 이불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거대한 제국들과 영향권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분할되었고 이 파이에서 우리의 몫이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며 가장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와 힘에 의해 우리에게 정당하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는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치명적인 실수를 바로잡았습니다. 러시아는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지도상에서 말입니다. 러시아의 국경은 어디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국경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정확하고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결론에는 시청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곧 다가올 미래 세계의 윤곽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세계는 러시아가 과거 위엄과 영토, 국민을 되찾은 세상입니다. 일부 평화주의자들은 반박합니다. 왜 이런 문제와 남의 땅이 필요하죠? 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우리도 문제는 많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 땅은 조상의 피가 서린 우리 땅이며 그곳 사람들은 버려진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는 꼭 그들을 되찾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의무입니다. 위대한 러시아 시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발트 3국, 오데사, 하르키우와 다른 도시들이 복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과 공장,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함께할 준비가 되셨나요? 댓글로 입장을 남겨주세요. 필요하다라고요. 영토 확장과 민족 재통합을 지지하신다면요. 필요 없다는 우리 일만으로도 벅찬 부담이며 그들 스스로 살게 두자는 뜻입니다. 투표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댓글에서 진행되는 진정한 국민 투표입니다. 러시아가 강대하고 광활하며 분열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지지를 표현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유럽의 정치 지형 변화 과정을 계속 추적하며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네,